100억? 제 이때는 아버지가 나를 가장 병상에서 진심으로 말씀하신 간호하는 금액입니다. 그 진심은 이 돈은 나를 가장 진심으로 간호하는 자식에게 준다. 그리고 그 진심은 실시간 투표로 확인한다. 저는 그 순간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태블릿 하나를 꺼내셨고 거기엔 우리 사남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간호사도, 저희들도 투표를 해야 의사도, 아니고요? 문병객도,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누가 가장 진심으로 아버지를 아버지, 간호하는가. 제가 직접 만든 이게 바로 100억을 받을 사람을 아버지 결정하는 죄송해요.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알던 형제자매들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간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며 재산을 모으셨고 저희 사남매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큰형은 아버지 회사의 이사로 일했습니다. 당연히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늘 아버지 눈치를 살폈죠. 둘째 누나는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으로 시간을 보냈고요. 셋째인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이 그저 성실하게 살아왔죠. 그리고 막내 동생은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하고 아버지께 손을 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면 모였지만 사실 우리는 그저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근황은 물었지만 진심으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죠.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큰형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형은 회사 경영권이 궁금한 거였습니다. 아빠, 제가 병원 알아볼게요. 제 남편이 의사잖아요. 둘째 누나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칠애일 뿐이었습니다. 누나는 유산 분배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였죠. 저는 조용히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도 유산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막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걱정만 끼쳐드렸죠.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하나 보시더니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중 누가 진심인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결정했다. 100억 전 재산은 나를 가장 잘 간호하는 자식 한 명에게만 준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병실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정한다 투표로 말이야. 아버지는 태블릿을 꺼내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병실 문 앞에 QR코드가 붙어 있고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그 코드를 찍어서 투표할 수 있다고요. 간호사, 의사, 청소부, 문병객, 누구든지요. 누가 가장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하는가. 단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사남매의 점수가 공개됩니다. 한 달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식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 아버지의 선언이 끝나자 병실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경쟁자가 된다는 것을요. 투표가 시작된 첫날 우리는 모두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바빴던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병실을 지켰죠. 큰형은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만든 죽이에요. 드셔보세요.
그런데 형이 요리를 해본 게 언제였죠?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형이 부엌에 서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누나는 아버지의 이불을 정리하고 베개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이게 더 편하시죠? 제가 특별히 주문한 베개예요. 누나는 명품 가방은 열심히 사도 부모님 선물은 명절 상품권이 전부였는데 말이죠. 막내는 아버지 발을 마사지했습니다. 아버지, 혈액순환이 중요해요. 제가 매일 해드릴게요. 하지만 막내는 그동안 부모님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돈 달라고 전화할 때만 아버지라고 불렀죠. 저는 그저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런 책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저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와야 할까? 간호사들한테 잘 보여야 하나? 의사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저녁 아버지가 잠드신 후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다들 열심히 쉬네요. 큰형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죽 사온 거 다 알아요. 둘째 누나가 받아쳤습니다.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너 남편 돈으로 베개 산 거 티나. 말다툼이 시작되려는 순간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입을 다물고 웃는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간호사님이 지나가시자 다시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잘들 하시네요, 연기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하고 있잖아. 막내가 쏘아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투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태블릿에는 실시간으로 우리의 점수가 표시되고 있었죠. 큰형 28%, 둘째 누나 26%, 저 24%, 막내 22%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하나하나가 25억씩의 가치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큰형은 병실을 개조하겠다며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더 편하게 지내셔야죠. 제가 비용은 다 부담하겠습니다. 물론 그 돈은 아버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지만요. 둘째 누나는 유명한 한의사를 섭외했습니다. 아빠, 이분이 암 환자들한테 정말 효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용 부담할 테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한의사는 누나 남편의 대학 선배였고 거의 반값에 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병실에서 아예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신이고 시간도 많으니까 아버지 옆에서 24시간 있을게요. 하지만 막내가 24시간 있는 동안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다는 걸 간호사들도 다 알았죠. 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화려한 쇼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식사 후 양치를 도와드렸습니다. 더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간호사들이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투표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저 32%, 큰형 27%, 둘째, 누나 24%, 막내 17%. 제가 1위로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큰형이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1등 하려고? 너 같은 놈이? 저는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 자식이. 형이 제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웃는 얼굴로 돌변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요. 제가 1위를 차지하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형제들은 더 이상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저기만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제가 없는 사이 간호사들에게 선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이거 작은 정성입니다. 명품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한 세트에 30만 원은 좋게 하는 물건이었죠. 간호사들은 당황스러워했지만 거절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아버지를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예요. 큰형의 웃음 뒤에 숨은 의도를 저는 알았습니다. 투표 좀 부탁한다는 의미였죠. 둘째 누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접근해서 아버지의 치료 방향에 대해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도 의사거든요. 이런 치료는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은 난처해했지만 누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진 때마다 나타나서 의사 선생님과 길게 대화를 나눴죠. 물론 다른 환자들 보기엔 열성적인 딸이었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게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을요. 막내는 더 비열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병실을 비운 사이 아버지께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들은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 험담을 늘어놓았죠. 큰형은 회사 경영권만 노리고 둘째 누나는 명절 때마다 아버지 욕했잖아요. 셋째 형은 그냥 의무감으로 오는 거고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보시며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 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점점 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실을 지키는 건 아버지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보고 있을까 봐였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이상하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돈 생각만 하는 얼굴이야. 무서워 아내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100억이야, 100억. 우리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라고. 아내는 실망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게 이거였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길 기다리면서 돈 계산하는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2주가 지나자 투표 현황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큰형 31%, 저 29%, 둘째, 누나 25%, 막내 15%. 큰형이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선물 공세가 먹혀든 거죠.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지는 거 아니야? 뭔가 해야 해. 그리고 저도 선택했습니다. 비겁한 방법을요. 저는 간호사들에게 다른 형제들의 뒷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큰형은 평소에 아버지께 관심도 없었어요. 회사 일로 바빠서 몇 달씩 연락도 안 했었죠. 둘째 누나요? 명절 때 아버지 앞에서는 웃지만 집에 가면 험담했어요. 꼰대라고요.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투표 결과가 또 바뀌었습니다. 저 33%, 큰형 28%, 둘째, 누나 23%, 막내 16%. 저는 다시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미친 괴물이었죠. 3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투표 시스템을 끄셨습니다. 다들 나가봐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큰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가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30분쯤 기다리자 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들어간 병실엔 이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러고 싶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너희가 누가 진심인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뭘 봤는지 아니? 괴물들을 봤어. 내 자식들이 돈 때문에 괴물이 되는 걸 봤다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아, 넌 간호사들한테 뇌물을 줬더구나. 작은 선물이라고? 그게 돈으로 표를 사는 거 아니고 뭐니? 큰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야, 넌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집착했어. 치료 때문이 아니라 표 때문이었잖니. 둘째 누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막내야, 넌 형들 험담을 했더구나. 내가 제일 비겁했어. 막내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넌 제일 실망스러웠다. 넌 평소에 가장 착하고 성실한 애였는데 결국 너도 똑같았구나.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아빠를 사랑해서 여기 있기를 바랐어. 하지만 3주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나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더구나.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모실게요라고는 말했지만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안아줬니? 언제 마지막으로 내 손을 제대로 잡아줬니?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사신 분이 암 선고를 받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던 분이 그날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나는 외로웠다. 병실에 4명이나 있었는데 나는 혼자였어. 저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뭔지를요. 돈으로 증명되는 효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투표는 취소한다. 그리고 유산도. 아버지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한 게 뭡니까? 우리는 모두 큰형을 쳐다봤습니다. 형? 제가 소리쳤지만 큰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밤샘하고 일도 쉬고 여기 붙어 있었잖아요. 닥쳐, 이 미친놈아. 둘째 누나가 형을 밀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너도 마찬가지잖아. 다들 돈 때문에 여기 있었으면서 무슨 착한 척이야. 순식간에 병실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막내는 울면서 소리쳤고 누나는 형을 때렸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우시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그렇게 우셨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진정시켰을 때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건지 그냥 보기 싫어서 눈을 감으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모두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린 시절 아버지는 우리를 업고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아빠, 저것 좀 사주세요. 우리가 조르면 아버지는 웃으시며 사주셨죠. 돈이 없어서 당신은 라면을 드셔도 우리에겐 꼭 고기를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우리를 위해 사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돈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유산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나 계셨지만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죠. 아버지 큰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처럼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서로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표 시스템은 이미 꺼져 있었고 병실 문 앞에 QR코드도 떼어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둘째 누나가 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원식을 받아와서 조용히 숟가락을 떠드렸죠. 아버지, 드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배 안 고프다?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 필요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한 명씩 병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가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큰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둘째 누나도 아이들 때문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막내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결국 병실엔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형제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더 성실하고 더 진심이라고 착각했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도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비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칼을 꽂았으니까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넌 왜 그랬니? 아버지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 돈이 있으면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바꾸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다니?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욕심이 폭발한 거예요. 평생 형들보다 뒤처져 살았다는 열등감, 누나보다 못 산다는 자괴감, 막내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억울함. 그런 게 다 터진 거였어요. 그래서 아빠를 이용한 거구나. 아버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천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넌 항상 착한 애였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스러웠던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 아버지. 하지만 넌 지금 솔직하구나. 변명하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했어. 그게 다행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날 저녁 다른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끄러운 표정들이었죠.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간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나 미안하다.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돈에 미쳐서. 동생들한테 형답지 못했어. 둘째 누나도 울먹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막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들 험담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뒤에서 여러분 흉봤어요. 정말 비겁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사과했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이었지만 제대로 사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유산은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큰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자.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투표도 순위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투표 점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교대로 와서 아버지를 돌봤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원 식당에서 사온 음식을 나눠 먹었죠. 하지만 그게 더 따뜻했습니다. 큰형은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나 아버지 회사 경영하는 게 너무 버거워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둘째 누나도 솔직해졌습니다. 나도 사실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겉으로만 잘 사는 척했지. 우리는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죠. 막내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정말 한심하게 살았어요. 사업 핑계로 돈만 축내고. 아버지는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늦지 않았어.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반은 알았고 반은 기대했지. 기대요? 너희가 중간에라도 깨닫기를 바랐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닐까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 똑같았어. 돈만 쫓아 살았지 가족은 뒷전이었고. 아버지가요? 응. 회사 키운답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갔어. 너희 엄마 외로워하는 것도 몰랐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벌어온 돈보다 당신이 옆에 있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시더라고.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아버지, 그래서 너희한테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싶었어. 근데 방법을 잘못 택했나 봐.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는 우리 사남매를 모두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줄 게 있어. 아버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형이 물었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었죠. 이건 너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쓴 편지들이야. 우리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매년 너희 생일마다 한 통씩 썼어. 30년 넘게. 저는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30통이 넘는 편지가 들어있었죠. 이거 언제 다 쓰신 거예요? 밤에 몰래 썼지. 너희 엄마도 몰랐어. 둘째 누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걸 읽어보면 알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각자 편지를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쓴 편지였습니다. 셋째 아들아, 오늘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아빠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 너는 형들과 달리 조용하더라. 울음도 작고 순하고. 아빠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정말 궁금하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지. 개근상이었어. 아빠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매일 성실하게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생각했어. 이 아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아빠가 바쁘다고 시상식에 못 간 게 정말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오시지 못해서 섭섭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고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하던 해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생이 됐구나. 아빠는 정말 뿌듯하다. 내가 꿈꾸던 학과에 합격했잖니. 그런데 아들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귀는 것도 중요해. 아빠는 평생 일만 하느라 친구를 제대로 못 만들었거든. 넌 아빠처럼 살지 마라. 사랑한다. 30통의 편지를 다 읽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편지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가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큰형은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적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항상 회사 일만 시키시고 혼만 내시고. 미안하다. 큰아들아,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 둘째 누나도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이라서 아버지가 저를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넌 아빠의 공주였는걸. 막내는 편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실망만 드렸는데. 아니야, 넌 항상 아빠를 웃게 만들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울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요. 이게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단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과하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아침 출근 전에 들러서 아버지와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엔 명령만 받았지만 이젠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큰아들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감을 가져. 형은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둘째 누나는 점심시간마다 왔습니다. 아빠,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같이 먹어요. 병원식이 아니라 집에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내 손맛을 보는구나.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게 제일 맛있어. 저는 퇴근 후에 들렀습니다. 아버지와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요.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막내는 매일 저녁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력서 좀 봐주세요. 다시 취업 준비하려고요. 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아버지는 막내의 이력서를 꼼꼼히 봐주셨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떨까? 아, 그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막내는 진지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큰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시간 있어? 커피 한잔 하자. 병원 카페에서 형이 말했습니다. 너 고마웠어. 네, 뭐가요? 내가 먼저 사과했잖아. 그거 보고 나도 용기가 났어. 형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형은 항상 강한 척 하셨잖아요. 강한 척이 아니라 진짜 강해야 했어. 큰아들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 형의 고백이 의외였습니다. 형도 힘드셨구나. 당연하지 나도 사람인데 근데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 너희한테 약한 모습 보여도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우리가 있잖아요. 고맙다. 둘째 누나는 제게 남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웠었어. 뭐라고요? 3년 전에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자존심 상해서. 누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사는 척 했나 봐. 남들한테 불쌍해 보이기 싫어서. 누나 근데 이제 괜찮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 저는 누나를 안아줬습니다. 누나, 힘들 땐 우리한테 얘기해요. 응, 이제 그럴게. 막내도 변했습니다. 항상 장난치고 불성실하던 막내가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저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 뭐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사요,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저는 막내를 보며 놀랐습니다. 너 진심이야? 네. 그동안 제가 너무 쓸모없이 산 것 같아서요. 이제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병실에 모여서 옛날 사진을 봤습니다. 여기 봐. 내가 아기 때야. 으악, 이거 왜 찍은 거야? 너 진짜 못생겼었다. 우리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지.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그냥 계기를 준 것뿐이고.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씩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아, 넌 이제 짐을 내려놔도 돼. 혼자 다 짊어지지 마. 네, 아버지. 둘째야, 넌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훌륭해. 꾸밀 필요 없어. 알겠어요, 아빠. 막내야, 넌 이제 어른이 됐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셋째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넌 항상 중간에서 힘들었지. 형들 눈치 보고, 동생 챙기고, 이제 내 인생 살아. 아버지, 너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 서로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그냥 서로 응원해주면 돼.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 이대로 지내자. 당연하지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이자 좋아. 우리는 처음으로 형제로서의 약속을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몇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슬펐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변호사를 부르셨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한다. 우리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틈으로 엿들었겠지만 이젠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쓰실까? 막내가 물었습니다. 모르지 근데 상관없어. 큰형이 대답했습니다. 응, 아버지가 정하시는 대로 하면 돼.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앉아라.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공개하진 않을 거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변호사가 알려줄 거다. 네, 아버지 다만 한 가지만 말해주마. 아버지는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너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 우리는 조금 놀랐습니다. 4등분이요? 그래, 25억씩이야. 예전 같았으면 실망했을 겁니다. 100억을 혼자 가질 수 있었는데 25억만 받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충분해요. 정말? 네. 저희 이미 더 큰 유산을 받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 큰 유산? 편지들이요.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의 시간들. 그게 100억보다 값진 거였어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걸 알아줘서 고맙구나. 둘째 누나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 큰아들한테 맡긴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동생들을 챙겨라.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눠라. 큰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너희들도 형을 도와줘라. 형 혼자는 힘들어 물론이죠. 우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죽은 후에 열어봐. 이게 뭔데요? 그때 알게 될 거야. 아버지는 상자를 큰형에게 주셨습니다. 큰아들이 보관해라. 그리고 내가 떠난 후 사남매가 모두 모였을 때 열어보거라. 네, 아버지. 며칠 후 아버지는 우리를 각자 따로 불렀습니다. 큰형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나온 형의 눈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얘기할게. 둘째 누나도 막내도 저도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셋째야. 네, 아버지. 넌 항상 중간에서 힘들었지? 아니에요. 아니야, 힘들었을 거야. 큰아들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버지는 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서 넌 항상 조용했어.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일을 했지. 그냥 제 성격이 그래요. 아니야, 넌 가족을 위해 참은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구나. 아버지,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 살아. 형들 눈치 보지 말고, 동생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네, 아버지.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어. 뭔데요? 형제들 잘 챙겨줘. 넌 중간에서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아이야. 그렇게 할게요.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는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사남매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큰형에게는 책임감을 내려놓으라고, 둘째 누나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라고, 막내에게는 이제 어른이 되라고, 저에게는 내 인생을 살라고. 아버지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큰형이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하시네. 당연하지, 부모는 그런 거야.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우리에 대해, 앞으로에 대해.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족이라는 선물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2주 후 아버지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며칠 안에 임종을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제가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셋째야,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물 좀 저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몇 모금 드시고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니야,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직 일러요. 아니야. 나는 이제 괜찮아. 너희를 봤으니까. 아버지는 천장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가족이 된 거, 그게 아빠는 제일 기뻤어. 아버지, 이제 너희 엄마한테 가봐야겠다. 오래 기다렸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뜨시고 우리 넷을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말을 하시려는지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큰형이 제일 먼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둘째 누나와 막내도 조용히 다가와 각각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아주 미약한 힘으로 우리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저도 형도 막내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소리가 조용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울음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묶여있던 매듭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시간을 기록했고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병실에는 더 이상 경쟁도 순위도 돈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가 더 앞에 서느냐, 누가 더 비용을 내느냐로 다퉜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역할을 나눴고 아버지를 편안히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밤 아버지가 남기신 그 작은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10단계 진짜 결말,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상자 안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에게 큰형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조금 떨렸지만 분명한 글씨였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편지를 네 명이 함께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남기기 위해 평생을 일한 게 아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었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돈 때문에 너희가 서로를 잃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련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그 시험을 했다. 미안하다 아프게 해서. 그 부분에서 막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다시 손을 잡는 걸 봤을 때 나는 이제 아무 미련이 없었다. 유산은 나눴지만 부탁은 하나만 남긴다 서로에게. 마지막 가족이 되어라. 편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돈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사진을 가운데 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각자 바쁘고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멈춰서 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던 선택일까? 큰형은 회사를 혼자 끌고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둘째 누나는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막내는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첫 월급으로 아버지 묘에 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는 중간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중간으로요. 우리는 100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질 뻔했던 가족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는 방법. 이게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늘이라도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훨씬 늦기 전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